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분 전환 겸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라 믿었는데 그 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편도 여행이 되어버리는 순간을요. 낯선 방 앞에 서서 휴대폰도 열쇠도 그리고 자유마저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것은 휴가가 아니라 철이었다는 것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9살의 어머니 김영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체 건강하고 정신도 맑은 그녀였지만 자식들의 치밀한 계획 아래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실상은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고급 요양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알리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남은 인생이 강제로 정리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요양보호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녀를 각성시켰습니다. 사태는 그녀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떻게 그곳을 탈출했을까요? 그리고 겨우 돌아온 집 앞 현관에서 무엇을 목격했기에 말조차 잊지 못할 만큼 큰 고통을 느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높은 담장과 잠긴 창문 사이의 투쟁이 아닙니다. 효도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정교하고 비정한 계산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김영자님의 육성으로 그날의 진실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로 79입니다. 아직 자전거를 타고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볼 정도로 정정합니다. 수십 년간 저는 서울 성북동 언덕백에 있는 이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저와 먼저 떠난 남편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지요. 남편은 눈을 감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집만큼은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마라. 알겠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이 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아침 아들 민호가 갑자기 차를 몰고 왔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교회로 드라이브나 가자더군요.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자면서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아들이 웬일인가 싶어서요. 은행 지점장이라 바쁜 딸 지은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좋은 웰빙센터 식당 예약했대. 우리 거기서 다 같이 밥 먹어요.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아끼던 남색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남편이 남겨준 옷반지를 낀 채 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에 제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도 같이 오는 거냐? 은행일 때문에 바쁠 텐데.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도 엄마 위해서 특별히 휴가 냈어요.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이는 게 얼마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아이들이 그래도 나를 챙기는구나 싶어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양평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식당이 왜 이렇게 멀리 있냐? 아직 멀었니? 다 왔어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라 그래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곳은 식당이 아니라 소위 프리미엄 힐링타운이라 불리는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외관은 그럴싸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펜션처럼 지어진 건물들. 입구에는 몸과 마음의 치유, 어르신 안심 케어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직원 2명이 다가와 과할 정도로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환영합니다. 방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뒤따라온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방이라니? 우리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냐? 민호는 제 눈을 피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엄마, 요즘 잠도 못 주무시고 어지럽다면서요. 며칠만 여기서 푹 쉬시라고 모신 거예요. 여기 의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불경도 읽어주고 체조도 하고. 엄마, 예전에 이런 데서 살고 싶다 하셨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나더러 여기서 살라는 거냐? 아니, 딱 며칠만요. 몸 좀 추스르시면 다시 모시러 올게요. 제가 뭐라고 더 따지기도 전에 직원들이 제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민호는 제 핸드백에서 집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갈아입을 옷 좀 챙겨올게요. 그러더니 제 외투 안주머니에 있던 휴대폰까지 쏙 빼갔습니다. 엄마, 폰은 제가 충전해 드릴게요. 여기선 전자파가 몸에 안 좋대요. 제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뺏으려 했지만 민호는 잽싸게 몸을 피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픈 것도 없고 그저 밥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인데 차갑게 돌아선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떠났고 저는 그 요양센터라는 곳에 남겨졌습니다. 실내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서늘했고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방은 사람 사는 곳이라기보다 모델하우스처럼 삭막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발바닥에서부터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와 입소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딸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여자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규정상 입소 초기 3일간은 적응 기간이라 외부와 연락하실 수 없으세요. 누구 마음대로 그런 규정을 만들어요? 제가 이를 악물고 따지자 여자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이 서명하신 특별 케어 동의서에 따른 겁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창밖으로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를 보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요양하러 온 게 아니라 유배당한 것이구나. 하지만 왜? 나는 치매도 없고 거동도 멀쩡한데. 자식들 돈 한 푼 축낸 적도 없는데. 무엇보다 내 집은? 내 열쇠의 통장 휴대폰은? 그들은 그걸 가져가서 뭘 하려는 걸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지옥 같은 3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치시면 불경 소리가 방송으로 흘러나왔고 8시 반에는 혈압과 혈당을 맞습니다. 오후에는 강제로 노래교실에 참여해야 했고 저녁 6시면 불을 끄고 9시에는 취침해야 했습니다. 마치 군대 같았습니다. 교관이 요양보호사로 바뀌었을 뿐 그들의 미소는 가면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소란도 피워보고 창문도 넘어보려 했지만 창문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복도 끝 비상구에는 전자경보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현관문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고 전화는커녕 편지 한 통 쓸 수 없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최준호라는 젊은 남자 요양보호사가 제 담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사투리를 쓰는 순박한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다리가 저려 마사지를 부탁하자 그가 주무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혼자 사셨어요? 돌봐줄 사람은 없었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자식들한테 미리 집 넘겨주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상속세니 뭐니 덜 복잡하다고. 할머니 댁도 명예 이전 깔끔하게 끝났나 봐요. 저는 감전된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뭐라고? 누가 집을 넘겼다고 그래? 준호 총각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 그냥 아드님이랑 원장님이 얘기하는 걸 얼핏 들었어요. 이미 처리 다 끝났으니 안심하고 모셔도 된다고.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성북동 그 집은 저와 남편이 30년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마련한 집입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땅값이 올라 시세가 20억은 좋게 넘는 곳입니다. 남편은 죽으면서까지 절대 미리 증여하지 말라고. 제가 죽고 나면
그때 나눠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어떤 서류에도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들이 명의를 넘겼단 말입니까? 인감 도장을 훔쳐가서 위조라도 했단 말인가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은데 저는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 한 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순찰이 끝난 후 서랍을 뒤졌지만 옷도 신분증도 돋보기 안경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용으로 칫솔 하나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후부터 만일을 대비해 비상금을 숨겨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입고 온 낡은 카디건, 안쪽에 꿰매둔 쌈짓돈, 꾀병을 부려 준호 총각에게 카디건을 가져다 달라 부탁했고 아무도 안 볼 때 그 돈 30만 원을 속옷 안쪽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밤 10시 반이 넘으면 당직자들은 간호 스테이션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정원 안쪽 구석진 창문 하나가 잠금 장치가 헐겁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너머는 낮은 담장이었고 넘어가면 산길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새벽, 저는 젖은 수건으로 발을 감싸고 소리 없이 그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채 의자를 밟고 담을 넘었습니다. 바닥으로 뛰어내릴 때 우둑 소리와 함께 발목이 꺾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아팠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퉁퉁 부어오르는 발을 끌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 오로지 달빛의 의지에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내려와 어느 편의점 앞에서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기사님은 제 행색을 보고 처음엔 태우길 꺼려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이라 생각했겠지요. 저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30만 원을 꺼내 보여주며 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기사 양반,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자식놈들이 날 가둬서 도망 나온 거예요. 서울 성북동까지만 데려다 줘요. 주소도 다 알아요. 제가 주소를 정확히 대고 품에 있던 남편과의 낡은 사진까지 보여주자 기사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타세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남편과 찍은 결혼 30주년 사진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집에 가면 어떤 광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잔인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전쟁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새벽 3시, 택시가 익숙한 골목 어귀에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업고 땀을 식히던 정자, 색이 바랜 동네 슈퍼 간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기사님이 빌려준 우산을 지팡이 삼아 저는 절뚝거리며 내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선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중후했던 나무 대문은 사라지고 차가운 회색 철제 대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번호키 도어록도 최신형으로 교체되어 반짝거렸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가방 깊숙한 곳에서 예전 열쇠를 꺼내 열쇠 구멍을 찾았지만 꽂을 구멍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집에서 쫓겨났구나. 영자 언니? 언니 맞아요? 옆집 대문이 열리며 불이 켜졌습니다. 40년 지기 이웃 이선자였습니다. 그녀는 철창 너머로 저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요양원 가셨다더니 평생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 밤에 웬일이에요?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쳐 나왔어. 선자는 황급히 나와 저를 부축해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발목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찐빵 같았습니다. 선자는 제 몰골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언니,
이거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자식들이 어떻게. 아니, 아직은 안 돼. 놈들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 먼저 알아야겠어. 선자는 한숨을 내쉬며 식탁 위에 있던 전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며칠 전부터 골목 어귀에 뿌려진 거예요. 이거 보세요. 받아든 전단지에는 화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북동 황금 입지, 대지 100평 금매, 시세보다 저렴, 즉시 입주 가능, 사진 속 거실의 샹들리에, 베란다의 화분들. 분명 제 집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붙은 거야? 닷새 전부터요. 그리고 엊그제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서 짐을 2번이나 실어 날랐어요. 아드님이 빨리 처분하라고 지시했대요. 내 책들은, 남편 유품이랑 우리 결혼 사진은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것들 다 싣고 나갔어요. 언니가 10년 넘게 키운 난초들도 다 가져가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미경이 말이에요. 걔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언니가 노인성 치매가 심해서 요양비가 많이 든대요. 그래서 집을 팔아야 한다고. 제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나보고 치매라고? 네, 아주 똑똑히 들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어머님,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서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돼요. 서명은 이미 받아뒀으니 일주일 안에 등기 이전 끝낼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이름은 안 들었어? 이름은 못 들었는데 아는 병원장님께 부탁해서 진단서 받고 바로 수술 들어간다는 묘한 말을 했어요. 아마 그 수술이라는 게 언니를 아주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겠다는 은어 같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갑자기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제 재산을 뺏고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나 좀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겠어. 따님 지은이는요? 걔도 알잖아요. 그년도 한패야.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동원 변호사. 그 강 변호사님이요? 형부 군대 동기였던? 그래. 나중에 법 공부해서 지금 공익 변호사 한다고 들었어. 남편이 살아생전 그 사람한테 큰 빚을 한 번 져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도와줄 거라고 했었어. 선자의 휴대폰을 빌려 떨리는 손으로 예수첩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발 번호가 바뀌지 않았기를 기도하면서요. 신호가 2번 가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강동원입니다. 변호사님, 저 김영자입니다. 박철수 아내 되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형수님, 이 번호는 웬일이십니까? 별일 없으세요? 저는 억눌렀던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놈한테 속아 요양원에 갇혔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40분도 채 되지 않아 강 변호사가 선자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는 제 퉁퉁 부은 발목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창문을 넘으셨다고요? 그는 녹음기와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는 동안 그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준호가 했던 말, 집이 넘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명예 이전 서류에 서명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인감도장은 꺼내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습니다. 아직 등기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위임장을 써주세요. 내일 아침 일찍 등기소에 가서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펜을 들자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형수님, 지금 백지의 이름 3번만 정자로 써주세요. 인감 대신 지장을 찍겠습니다.
놈들이 필적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대조군이 필요합니다. 그는 제가 쓴 종이를 투명 파일에 조심스레 넣으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집만 팔려는 게 아닙니다. 형수님을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견 대상자로 만들어 법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겁니다. 즉,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죠.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하나 꺼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거길 다시 가라고요? 증거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준호라는 그 청년, 믿을만 합니까? 네. 심성은 착한 아이예요. 좋습니다. 내일 제가 조카라고 하고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형수님은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온 척 연기하세요. 놈들을 안심시켜야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놈들이 다 이겼다고 착각하게 만든 다음 가장 방심했을 때 치명타를 날려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대리인 자격의 변호사가 면회 및 임시보호 위임장을 들고 동행했지요. 직원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김영자 어르신, 다시 오신 거예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노망이 났나 봐. 밖에 나가보니 갈 데도 없고 여기가 천국이더라고. 내 조카가 짐 챙겨준다고 같이 왔어. 강 변호사는 능청스럽게 명함을 건네지 않고 그저 법원에서 일하는 조카입니다. 라고만 둘러댔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당직인 준호 총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제가 입에 검지를 대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척하며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저는 준호에게 몰래 다가갔습니다. 준호 총각, 저번에 말한 그 원장과 내 아들놈 대화 내용 혹시 증거 남겨둔 거 있어?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녹음 파일 있어요. 그리고 원장실 청소하다가 특별관리 대상자 합의서라는 걸 복사해뒀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서명한 거요. 그거 어디 있어? 창고 안쪽 캐비닛에요. 저녁 식사 시간에 몰래 가져다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준호의 도움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녹음기에는 며느리 미경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집 팔고 나면 어머님은 그냥 아무데나 싼 데로 옮겨요. 어차피 정신 오락가락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진단서 끊어줄 의사 섭외 끝났어요. 그리고 합의서에는 입소자의 외부 통신 차단 및 감금에 동의함이라는 끔찍한 조항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아들 박민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그들의 범죄 자백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예상대로 며느리 미경이 웬 낯선 남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꾀죄죄한 가운을 입고 있었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모셔왔어요.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가짜 의사는 대충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자녀분 이름은 기억나세요? 저는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미경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태가 심각하죠. 당장 입원시켜야겠어요. 가짜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작성하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강 변호사가 경찰 2명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 한지민 씨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미경이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신분증을 들어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영자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임시 보호명령을 받아 이 불법적인 의료 행위와 감금을 중단시킵니다. 경찰이 다가와
가짜 의사를 막아섰습니다. 당신 의사 면허증 좀 봅시다. 어느 병원 소속입니까? 남자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부탁받고. 강 변호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사기 공모. 경찰서 가서 자세히 얘기하시죠. 한지민 기자는 녹음기를 들이대며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박미경 씨,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어제 어머님이 발목이 부러진 채 탈출했다는 건 아셨습니까? 미경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 팔고 나면 아무데나 버려. 미경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그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해한 거니? 변명하고 싶으면 법원에서 하렴. 이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79세 노모의 반격, 아들 부부의 폐륜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고 조회수는 폭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노인재산 착취 방지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치열했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조정기일. 법원 조정실에서 아들 부부와 딸, 그리고 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경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손수건으로 눈물만 훔쳤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라니까요. 미경이 끝까지 우겼습니다. 강 변호사는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내밀었습니다. 성북동 자택 시세 25억 원. 피고인들은 어머님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판사님도 혀를 찼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키운 건 내 노후를 팔아먹으라고 키운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야. 내 삶을 돌려달라는 거지.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부동산 처분 행위, 무효, 위임장 취소,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2천만 원 지급 판결. 형사소송은 별도로 진행되어 그들은 사기 미수 및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추억도 모두 뜯겨나간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 저는 홀로 앉았습니다. 이겼다는 기쁨보다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에 익명으로 기부금을 보내셨습니다. 형수님 같은 어르신들을 도와달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접니다. 법원에서 받은 배상금 2천만 원과 제가 모아둔 노후 자금을 합쳐 작은 단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황금가을 지킴이 협회. 자식에게 재산을 뺏기고 요양원에 갇힐 위기에 처한 노인들을 돕는 곳입니다. 제 편이 되어 주었던 준호 총각도 요양원을 그만두고 저를 돕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성북동 집 1층을 개조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첫 설명회 날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나도 딸이 도장 가져오라고 난린데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아들, 딸은 그 후로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딸 지은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빠가 무서워서 말리지 못했어. 저는 그녀에게 차 한 잔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자주 들러라.
집 보러 오지 말고 나 보러 와라.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김영자 저 자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법정 싸움으로 집은 되찾았지만 그 집을 채우는 건 이제 가족이 아니라 저와 같은 처지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을 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면 당연히 자식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